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고금리부터 시작해서 경기 불안, 그래서 주택 가격이 미래에 상승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분양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를 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는 부산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짚어봤고요. 인구 소멸로 늘어나는 빈집 어떤 대책이 있는지 부산 해수욕장 결산도 해봅니다. 심층토론 시작합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그 과거의 도량형인 33평 기준으로 해서 55억에 최근에 거래가 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55억이라고 하는 가격은 분양가로 따지면 2배 이상 올라간 가격이고요. 최근에 주택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15억 내외가 상승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강남에서 고가 아파트에서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이 지금 마용성이라고 하는 주변 강남, 준강남 지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가격 회복이 가장 느렸던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까지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서울의 가격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도권 지역까지 가격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 서울도 집값 좀 내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이번 상승세는 이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이제 용산구,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중심으로 돼서 이제 서울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이제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세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외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 이제 노도강이라든지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이 지금 최근에 분양을 보면은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결국 이게 그러면은 부산의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라고 할까? 하락 이런 데 이유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전반적으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산 지역에도 그 분양가가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높게 올라간 분양가를 우리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과연 감내하고 구매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인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로서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현재 약 6천 세대가 넘어가고 있고 또 악성 미분양이 한 2천 세대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고분양가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분양 시장이 조금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더 불거지긴 하겠지만 그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치와 그 지역 입지 등을 봐서는 구매하는 그러한 그 수요자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예로서는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고분양가에도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분양가 자체가 높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분양시장에 침체를 몰고 온다라기보다는 그 분양가를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체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분양되느냐가 주요한 관건이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대부분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비인기 주거 지역이나 경쟁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 하락뿐만이 아니라 분양률도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분양 가격의 기준이 2021년도 하반기라든지 2022년도 상반기 때 부산에서 가장 높았었던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이제 건축비가 상승을 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전에 가장 고점의 시점을 대비해서 가격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2년 사이에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서는 가격 차이가 그만큼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 떨어진 아파트하고 이제 고분양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상 이제 체감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좀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부분의 내 집 마련 수요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분양 받는 걸 이제 선호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진 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내 집 마련을 이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양 가격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주택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일반 이제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고분양가 아파트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 갭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이 되면은 다시 이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시기를 그 미분양이 6,000세대 정도 네. 된다고 하셨고 그중에 악성 미분양이 2,000세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마트가 계속 문을 닫고 백화점도 문을 닫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분양 상태가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신규 그러니까 건설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게 악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신축 아파트와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현재 대형 마트들이 있는 자리는 상당히 입지가 우수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그 사업 개발자들이 충분하게 분양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신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수요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 온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기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새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입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 지역 어딘가에는 빈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중심의 주거 유형이 아파트로 다수 전환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빈집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백화점이 있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산업이나 이제 뭐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이제 높은 땅값을 감내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파트로 분양을 해야지만 이제 또 사업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이제 계속 공급이 되는 내용에 이제 대해서는 계속 인구가 이제 줄어들지만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이렇게 이제 수요는 이제 지속이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가장 이제 뭐 입주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5년, 6년이 되면 또 구축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파트를 찾는 수요들한테는 또 이제 새로운 주택이 공급이 돼야지만 전체적인 주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해서 공급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의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은 이게 불균형인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의 부산의 자가 보유율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 네, 그래서 네네. 아직까지 그 10가구 중에 4가구가 무주택 가구주입니다. 네네. 이분들 중에서 한 2가구 정도 내외가 경제력을 갖추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 시장에서는 이러한 실수요자들뿐만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투자 수요까지가 같이 맞닥뜨려야지만 분양률이 높아지고 개발 사업자분들의 성공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현재는 실수요자들도 움직이지 움직이질 않고 않는다. 투자자들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하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 주거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실수요자들도 움직이지 않고
또 투자도 움직이지 않고 가격은 높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예를 봤을 때는 분양가가 높더라도 인기 주거 지역에 새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결국은 현재의 미분양은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입지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잠재 수요 세력은 힘은 있다. 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면 언젠가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2년째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옮기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을 샀었을 때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우선적으로 들기 때문이라고 네.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가격 하락하는 게 계속 하락하지를 않고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는 시점이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이 새로 분양한 아파트하고 비슷해지는 이제 수준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구축에 있는 수요들이 새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기를 이제 원하는 수요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가장 비싼 아파트다라고 보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가장 비슷한 가격대의 수요들이 옮겨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위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일 이제 뭐 위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의 연식이 오래됐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공가로 이제 비는 형태는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뭐 지금 현재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라고 하는 리스크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수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88 대책을 내놓았잖아요. 부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 부산보다는 서울에 이제 공급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인구가 이제 1,0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26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한 8천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갖고 봤을 때는 서울의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는 2년 뒤에 전세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또 가격 상승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격 상승세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88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서울에 있는 모든 빌라라도 이제 LH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이제 실수요자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이제 적용이 되는 혜택은 없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8 대책에서 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특별법을 좀 만들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는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는 지금 노후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과정인 상태에서 도심 지역 내에 양호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에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88 대책에서 나온 약 40개의 주요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그 법률들 중에서 29개가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 또는 개정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88 대책 중에서 정비 사업에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야 간의 합의 과정에서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가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전세 가격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급이 감소가 되면 전세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부산의 전세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야당 측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해왔던 선구제 그리고 금전적 보상 뭐 이것은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똑같이 요구해왔던 것들인데요. 지금 그 정부가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이 극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현재 피해자들이 현재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네네. 그리고 전세 자금을 일부를 대출해 주는 이런 물질적인 보상 제도로 지금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상당히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부 어느 정도의 네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데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세를 얻으려는 분들이 계속해서 아파트로만 전세를 가는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면은 비아파트 즉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됐던 연립이나 다세대 쪽으로도 전세 수요가 좀 분산이 되면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을 좀 전세 가격을 하향시킨 데는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됐던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신 소유자들의 숨통이 조금 수요가 몰리면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그 부산도 지금 전세가가 2년째 하락 중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실제가 어떤지 하고 원인이 뭔가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촉발이 된 것은 2021년도에 이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이제 인상을 하면서 매매 가격 하락한 게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보면은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2022년도에는 2만 7천 세대, 그리고 2023년도에는 또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부산의 한 해의 적정 입주 물량을 이제 1만 8천여 세대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년간 5만 2천여 세대가 이제 공급이 된 거는 지역 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또 이제 더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내면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 7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전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이제 2년이 적용이 됐는데요. 한 번 더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은 최장 4년까지 이제 거주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년이 지나서 다른 이제 전세를 옮겨야 될 수요들이 계속 계약갱신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토부가 리츠가 관리하는 20년 장기주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게 이제 전세 사기나 전세 시장이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에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을 이제 늘리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장기 임대 주택의 이제 임대 기간이 10년인데요. 네. 이게 이제 20년까지 늘리면서 임차인들의 이제 주거 복지 이제 기간을 이제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리츠라든지 보험사와 같은 이제 회사들이 이러한 이제 사업에 참여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취득세라든지 뭐 보유세 아니면은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공급을 이제 늘리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부 발표하고는 다르게 이제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현재 투입된 자금이 20년 뒤에 회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0년 뒤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큰 혜택이 나와야지만 좀 공급이 촉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러한
임대주택이 어쨌든 이제 지역 내에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이러한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뭐 판단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급되기까지는 좀 상당 시간이 이제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리츠가 관리한다. 이게 네.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네. 설명 함께 해가지고 좀 짚어주시죠. 이 리츠라고 하는 상품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정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부동산 물건을 구입한 이후에 이득이나 차익을 남긴 것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보시는 네, 것이 네, 네. 리츠라고 보시면 근데 되겠고요.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회사예요. 예, 요거는 이번에 발표된 CR 리츠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기업 구조 조정령 리츠입니다. 즉 현재 PF 대출이 안 되고 미분양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팔리지 않는 이런 건설사들의 물량을 정부가 이 CR 리츠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투자자한테 투자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수익을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리츠가 20년이든 30년이든 임대주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리츠 회사에서 구입한 주택을 정부 또는 기관에서 매입해 준다는 매입 확약이 있어야지만 투자자의 돈을 투자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리츠가 관리하는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개인이 하는 전세 시장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이제 보면은 그 정부에서 도입을 했던 게 이제 뭐 주택 임대 관리 회사 이러한 이제 형태하고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민간 임대 아파트를 이제 뭐 대규모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임대를 놓는 이제 그를 유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 20년을 거주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뭐 만약에 이제 뭐 정관 신도시 규모 정도로 대규모로 이렇게 이제 공급이 네네. 되는 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도심지 내에 있는 수요를 이렇게 좀 흡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리츠 시장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현재 전세 시장에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이 안정되어 있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임대 수익이 늘어나야지만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투자자들도 수익성을 쫓는다는 한도 내에서 봤을 때 현재와 같은 전세 시장이 불안할 경우에 리츠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츠 시장이 정말 뭐 전격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개인분들이 갖고 계시는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에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 팔려고 하시는 분, 또 전세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씩 조언을 좀 해주시죠. 지금 부산은 2년째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시장을 과거에 이제 시계열 형태로 살펴보면은 항상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으면 또 이제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또 공급도 이제 부족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자체도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지금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가구 중에 6가구가 내 집 한 채라도 갖고 계시는 유주택자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봤을 때는 좀 집값이 대출을 껴서 납부하는 이자보다는 좀 올라가 주기를 좀 네. 바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려 하는 한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거래의 정상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 갈 집이 있을 때 내 집이 팔려서 이사 갈 분들, 또 전세를 가고 싶을 때 전세 물량이 있을 때 이러한 그 정상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유주택자, 무주택자 분들 모두가 좀 안정된 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부산 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서지연, 송우연 부산시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은 8월 말 폐장한 부산 시내 해수욕장 관련입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 7개 공설해수욕장이 공식 폐장했습니다. 지난 6월 부분 개장을 시작으로 올해 부산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900만 명 이상. 지난해 전체 해수욕장 방문객 1,800만 명보다 8% 늘었지만 2년 전 수준까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서객이 찾은 곳은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900만 명을 넘겼고 광안리 송도 해수욕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제 날짜 맞춰가지고 여름 휴가 느낌으로 왔어요. 한편 더 길고 뜨거워지는 여름. 폐장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부산 시내 해수욕장들이 8월 31일 날 폐장을 했는데 올해는 특히 많은 분이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을 찾았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통계가 좀 어떻습니까? 전국에는 250개 이상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250개 이상이에요? 네, 오. 그 해수욕장을 올해 방문한 방문객들은 4,110만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8.2%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서만 전국의 절반 수준인 1,972만 4천여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 몇 개월의 여름이었지만 부산으로 하여금은 생활 인구가 굉장히 증폭을 했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1위는 해운대, 3위는 광안리. 이렇게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로 이제 여러 전국의 휴가철 국민들이 모였던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에 해수욕객들이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솔직히 좀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실제 어떤가요?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이렇게 집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호텔이나 여러 시설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집계가 이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관광공사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분명 부산의 해수욕을 찾은 분들께서 이 부산에서 소비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2천만 명에 가까운 이 생활 인구를 통한 경제적 반사이익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내버스라든지 지금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에서 지금 리무진 버스도 없어진 상태이고 그렇죠. 시내버스 안에서 캐리어를 이용을 하는 부분에도 기내용 외에는 반입이 좀 제한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보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지금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 몇 군데에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이 여름의 도시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준비들을 올해 이제 초부터 열심히 해왔습니다. 바다에 이제 연안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해왔고 그리고 새로운 해양 콘텐츠 개발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해온 상태인데 앞으로도 부산에 이제 여름 관광객들 유치를 하기 위한 많은 이제 콘텐츠들을 더욱 이제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대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번에 올해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대포 해수욕장만 좀 줄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관광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저희 부산에 이제 특색 있는 관광 자원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사망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2015년에 이 해변 안전관리 체계가 이제 지자체로 좀 이양이 되고 민간 수상구조대가 창설된 이후에 처음 발생한 사례입니다. 9년 만에 사고였는데 해수욕장 깊이가 이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을 한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하면서 안전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지점이 나왔습니다. 더해서 해파리 쏘임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후 이상과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생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안전관리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폐장을 했지만 워낙 더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해수욕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가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또한 이상기후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네네. 아직 저 해수욕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계속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장은 했지만 지금 아직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인원들은 지금 그 개장했을 때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47명을 배치를 해서 주 야간으로 이제 해수욕 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제 안전 조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시 구에도 지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이용객들이 이제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안전이 이상이 있을 경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내는 하고 있는데 저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마음 먹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겠다 하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소유자 찾기가 정말 어렵고요. 무후각은 중물이라도 재산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마음대로 철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범적범적하고 옛날에는 참말 이웃도 좋고 예 그랬는데 요새 사람이 없었거니 거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빈집이 너무 많았거니 좀 외롭고. 부산의 빈집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2024년 올해 이제 빈집 통계를 보면은 저 부산 빈집이 11,000세대로 지금 11,000 파악이 세대. 됩니다. 이 통계는 2020년 저희가 조사했을 때 5,069채보다 거의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태인데 전국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그런 도시라는 오명을 지금 부산이 안고 있는데 이 통계 자체도 지금 서구, 영도구 그리고 저 동구가 예, 지금 가장 많이 잡혀 있는데 그 세 군데도 지금 시에서 지금 보고 있는 통계와 그 구 지자체에서 조사한 통계가 많이 틀립니다. 시에서는 지금 한 300채에서 500, 400채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서동구, 이제 영도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은 그 3배 정도인 이제 1200채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저희 시에서 잡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허가된 이제 주택에 대해서만 이게 통계가 잡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무허가 주택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통계도 지금 조금 이제 그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마 파악되는 그 빈집은 지금 2024년 11,000채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집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인구 감소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 자체만 보기보다는 인구 구조의 영향이 좀 인구 크다라고 구조. 네네. 봅니다. 아무래도 고령층이 이제 높은 부산 지역에서 말씀 주신 피란 수도의 영향까지 있다 보니 그 집에서 살던 분들께서 사망을 하시거나 했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더해서는 거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좀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22년 기준으로 102.6%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집은 어느 정도 보급이 이제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살고 싶은 집에 대한 니즈로 이제 좀 이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빈집이 많은 지역을 보면 거의 원도심인데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멀거니와 그리고 주변의 이웃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거주의 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밖으로 이제 도심 쪽으로 더 나오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의 노후화와 낙후가 영향을 조금 더 주기 때문에 이 빈집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집이 방치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가장 먼저 이제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그 집이 노후화되다 보면 붕괴나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안전 문제들 그리고 화재 위험.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거기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주변에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럼화가 되다 보면은 그곳에 이제 우범지대화가 되다 보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한번 방치되기 시작하면 그 쓰레기 계속 악화가 되죠. 무단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집을 우리가 이제 듣기로 그죠. 뭔가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철거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방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시보다도 이제 네. 각 구에서 네. 오히려 더 좀 적극적으로 현재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계속 나온 이야기들처럼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모든 빈집을 살펴야 하는데 빈집의 특성상 경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무단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네.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무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숨어버리거나 반응을 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또 집계가 완전히, 되어서 네. 철거가 돼버리면 또 가실 곳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 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부터가 좀 나와줘야 합니다.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을 허가 건축물로 좀 양성화하는 그런 시기가 조금 도래를 한다고 하면 행정 절차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고요. 무허가 건축물을 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철거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을 좀 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네네. 빈집에 대한 활용 방안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혹시 뭐 모범 사례가 네. 부산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이제 많은 고민 끝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뱅크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부산 반딧불이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빈집을 이제 이색 식당이나 아니면 청년의 예술 공간으로 꾸미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활용해서 이제 주거 취약계층들께 이제 무상으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이런 빈집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빈집을 제공해주는 그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부산에도 그런 게 시행이 되거나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네, 방금 말씀 주신 것들이 이제 부산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부산시 자체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도 현재 편성이 돼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생활 인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주차장이나 부대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공용 부지의 활용도 굉장히 지금은 반응이 좋은 상황이고요. 보다 가능하다면 도심 녹지를 오히려 좀 더 만드는 편이 도시 재생이나 지금 현재 부산시 자체가 도심 녹지가 30%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송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학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집을 활용해서 이런 말씀이겠죠. 그렇죠. 타 지역에서 이제 와가지고 유학 오는 그죠. 그런 학생들의 이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부산의 빈집들을 제도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범 사례를 통해 산다고 하면은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재생의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즉 도시재생에? 우리 네.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 빈집뱅크 말씀을 주셨는데 중구 같은 경우가 빈집뱅크, 즉 빈집에 대한 그 민간 판매가 가능하게끔 되는 이 플랫폼은 아무래도 빈집에서도 상태가 좋은 빈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구의 인구 자체는 38,000여 명이지만 생활 인구는 그의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 말은 도심지와의 연계성이 좋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청년들의 예술 공간이나 청년들의 사무실로 이제 활용을 좀 하게 된다면 필요한 공간에 대한 공급은 되고 생활 인구는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사업들이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한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긴 한데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없다 보니까 무작정 이런 사업들을 확대를 시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정 기간 방치된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우선 매입을 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빈집 정비 기금을 설치해서 정비나 리모델링을 위한 그런 기금들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도시 재생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네네. 논란 속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 법안. 당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핵 폐기물 저장 기간과 그 양입니다. 지난 6월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습니다. 저장시설 건립 시기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안에는 저장량을 수면 연장 이후가 아닌 당초 설계 용량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셈이지만 상황에 따라 위원회 심의 의결로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설계 수명에도 계속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죠. 사실상 형식만 취했지 내용적으로 전혀 다른 거잖아요. 시민사회도 조만간 관련해서 입장을 좀 정리해서 내겠습니다. 게다가 4개안 모두 반출 시기는 여전히 명확히 하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 반발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준위 특별법 이제 9월 국회에 재상정 예정이죠. 왜냐하면 21대 때에 폐기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부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별법입니다. 방패장 부지 선정과 그리고 건설을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 정책적 뒷받침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골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2년에 포화될 예정인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률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현 세대의 결자 해지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쓴 에너지에 대한 책임을 위한 법률이고 또 안전하게 이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이 특별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간 저장 시설이랑 그리고 최종 처리장 그리고 부지 선정을 포함해서 건설과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에 포함해서 지금은 설계 수명에 대한 부분의 용량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민간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행이 되어 온 게 꽤 오래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짓기 위해서는 37년이라는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빠른 이제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이견이 없이 진행이 되어 왔다가 아까 말씀 주신 건식 저장 시설 이제 중간 처리 시설인데 네네. 그 처리 시설 기준에 대한 좀 약간 이견이 있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21대 이제 국회 말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 최상비역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쟁점 법안들 때문에 여야가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고준위 특별법이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32년도에 지금 임시 저장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포화 상태가 돼버리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원전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가동이 중단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수급 전략에 있어서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고준위 특별법을 처리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규정을 설립을 해서 지금 임시 저장소에 있는 것들 건식 저장 시설에 옮겨놓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두 분에게 각각 한번 여쭤볼게요. 순탄하게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거다. 아니다. 전망이 좀 어둡다. 어떻게 보세요? 제 바람은 아무 이견 없이 빨리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또 이제 재생에너지 특별법과 이제 해양풍력법을 같이 논의를 하자 이런 의견이 야당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재생에너지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논의해야 될 그런 이슈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너무 많죠. 예, 지금 재생에너지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구축에 관한 그런 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이견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해상풍력법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주도하던 그런 사업들을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하게 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들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을 두고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고준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한시가 급하게 저희가 그 처리를 해야 되는 법이고요. 국내에서 지금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이후에 그린 텍소노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한시 바삐 이제 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원전 수출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EU 텍소노미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선은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고준위 특별법 같은 경우는 원전 정책과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무관하다라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원전,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재 18,600톤에 이르는 고준위 방패물이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화를 앞두고 있는 원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고리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임시로 저장소를 지금 열어놓은 이곳이 다른 최종 처리장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임시가 아닌 영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점이고요. 이런저런 전제를 끌고 와서 협상 수단으로 삼아버리면서 지지부진해지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기장에 있는 주민분들께서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쟁점 법안으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원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겠다 했는데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고준위 특별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규정을 하는 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장에 이제 처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에 대한 이제 산업에 대한 금융이나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업과 그리고 이번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법에 대한 것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 얘기하신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그 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원전 수출에 대해서 저희가 경쟁국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제 경쟁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자력 선진화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수출을 하기 위한 ATF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고 저양성 핵 원료 기술입니다. 이게 2025년부터 유럽 쪽에서 지금 도입을 해라고 지금 돼 있는 그런 법인데 이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1, 2년 정도 지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일찍 쫓아가기 위해 원전 산업에 대한 법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친원전, 탈원전 이런 방식으로 현 정부는 분명 친원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하고 우려하는 여론들까지 포함해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해 관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쌓여가고 있는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에선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법입니다.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담을 자꾸 국민들에게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텍소노미나 이런 글로벌에서도 지금 이 기준 자체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원전 상위 10개국에서 이 부분이 없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더 강조드리고요. 다만 이 친원전, 탈원전에 대한 부분은 현 정부의 방향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시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법은 특별법 통과대로 가고 다른 산업들과 다른 법률과는 조금 분리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준위 특별법이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에 대한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는 거, 그 부분도 저도 똑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사수 폐기물 처리장을 짓는데 3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입지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방사선 처리의 이제 원전 주기가 보면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논쟁에 대한 그런 정확한 답을 정부에서 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15년도 그리고 21년도에 두 차례 공론화가 되면서 6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를 했고 이 특별법은 필요하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9차례나 부지 확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이 이번에 제정이 되는 것이고요. 반복이 됩니다만 저장시설이 포화가 되면 원전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의 전력 수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LNG나 석탄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고준위 특별법 그리고 원전 문제는 우리 부산과 부산 시민에게는 굉장히 사활적인 그런 문제이거든요. 꾸준하고 강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구도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난개발에 반대해온 주민들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실시한 주민 소환제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구도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는 고한수 서구청장이 재개발 사업 지지 철회 입장을 발표한 뒤 공공부지 아파트 건설 반대를 약속했다며 주민 소환제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이 소아응급실에 호흡기 관련 진료를 이달부터 무기한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역 소아 호흡기 응급 환자는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부울경 지역 소아 환자 최상급 병원으로 소아 응급실 운영은 계속합니다. 부산시민단체가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시민단체는 에어부산이 기업 결합에 의해 인천에 끌려갈 위기라면서 다음 달 말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에 대한 미국 심사를 앞둔 만큼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첫 늘봄 전용학교가 오는 9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문을 열고 운영합니다. 명지동 일대 9개 초등학교 학생 240명이 이용하게 될 늘봄 전용학교는 평일에는 방과 후부터 밤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석식 제공과 함께 운영됩니다. 이제 겨우 폭염이 물러났나 싶었는데 벌써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입니다. 시사 포커스에는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